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뉴스 라이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35포인트 오른 45,418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완화됐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강보합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강세만 눈에 띕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개선되면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8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산업에 대한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91로 집계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0 아래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 대도시 피닉스 일대에 거대한 모래 폭풍이 덮쳤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황갈색 모래와 먼지가 뭉게구름처럼 도시 전체를 덮고 휩쓸면서 지상에서 시야가 거의 가려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래 폭풍이 덮친 직후에는 강력한 뇌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공항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모래 폭풍은 애리조나주 사막 지역에서 여름의 높은 기온과 낮은 습도로 강한 계절풍이 불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국전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특검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보는 국회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재명 대통령을 당대표 시절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사실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지역구셔서 좀 더 각별한 의원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좀 편안하고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뭐 따로 특혜는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공간이 비어 있어서. 마침 또 비어 있는 공간으로 네. 운이 좋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얼굴이 한참 바쁘실 때보다는 좀 더 좋아지셨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당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시간의 여유가 조금은 더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네. 다행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좀 준비된 질문 좀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도 좀 설명 대충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네. 초대 비서실장 하셨고 네. 또 곧바로 전략기획위원장도 맡으셨어요. 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보좌해왔던 네. 지켜봐왔던 인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 어떤 사람이던가요?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이제 선입견도 있으시고 뭐 오해도 있으시고 그런데요. 제가 쭉 지켜봤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가장 잘 표현을 쓴 말을 찾자면
저는 실용주의자다 네. 이런 말을 찾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상 보면 경제와 민생을 우선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수의 정책 또 진보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제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신데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잘 그렇죠.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극칭송을 이제 하면서도 사실은 국익을 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제 당부도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관리도 하고 어쨌든 경제와 민생을 우선 챙길 수 있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협상의 분위기를 네. 잘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면들이 잘 드러난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해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옆에서만 네. 봐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네. 가까이서 보좌 하셨으니까 네, 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 두 가지 정도만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 정치사의 초유의 일들을 많이 겪으신 그러니까요. 분인데요. 네. 가깝게는 지난 12월 3일 계엄 그 내란의 그런 상황에서 네.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냈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만약에 그때 국민들이 국회로 와서 국회를 이렇게 둘러싸주지 않으셨다면 훨씬 많은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했을 거고 그런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인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주요했다 생각이 들고 예. 또한 장면은 작년 초였죠. 네. 부산에서 칼에 목을 찔리는 네. 암살 테러 사건을 당했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칼끝이 1mm만 더 안으로 들어왔으면 대동맥을 건드려서 아마 지금은 이 세상뿐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국정원이 최근 4월 달에 내부 문건으로 네. 이 등산용 칼의 양날을 갈아가지고 검으로 만든 아주 이제 강력한 칼이었는데 예. 그거를 커터칼로 비유하면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한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대테러 센터에 이것은 테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제 전달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저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정치 테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재수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서 지정을 하고 예. 이런 일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네, 네. 그럼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현 정부 인사들과도 계속 가까이서 지내오셨을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현 정부 네. 뭐 당연히 잘하는 점 많지만 또 아쉬운 네. 점도 있고 하기 마련일 겁니다. 네, 네. 잘하는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뭘지 한번 네. 평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이 정부는 예. 그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출범을 했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예. 정부를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도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서 네. 부동산 시장을 이제 진정시킨 것 예. 초기에 잘 대응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사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초기에 장관 임명이나 이런 절차를 그래도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사실은 리스크는 계엄과 내란 때문에 경제하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이제 사실은 앞에 난관이 있었는데 네.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했고 또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잘 진행함으로써 이후에 이 문제들을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경제와 예를 들면 민생을 앞으로 지켜나가는데 예. 좋은 이제 환경을 지난 3개월간 만들어 온 게 제가 보기엔 큰 점수를 받을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 준비 과정이 없었고 인수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인사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했던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네. 국민의힘 이제 어제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네, 아이고. 벌써 알고 나오시는데 네. 네, 신임 당대표로 아시다시피 네, 장동혁 네. 의원이 좀 네, 예상을 네. 뛰었고 당선됐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맨날 하는 말이 이제 이번에 네. 당대표 되면 뭐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할지 말지 맨날 이런 네, 얘기부터 네. 저희는 시작하고 하는데 네, 네. 일단 이 당대표 선출 어떻게 보시는지랑 향후 네, 이제 네. 여야 지도부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바라봐 네, 주시나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지금 그 계엄과 내란으로 특검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어게인을 주장하는 후보가 예,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인데 네, 정말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어저께 그 장동혁 그 신임 대표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예,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계엄과 내란 때문에 만들어진 국민들의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를 가지고 네. 여야가 힘을 모아도 사실은 부족할 판인데 네. 사실상 이것은 정권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내란 선동으로 보여질 그런 언사입니다.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분이 야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뭐 여야가 그래도 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이제 지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공동체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본인이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예를 들면 한다라고 하는 부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는 모습들을 네. 기본적으로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우선시 돼야 되겠다. 네. 조금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네, 체제의 네. 첫 법사위 네. 회의 열렸습니다. 네, 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서 이제 특검 체포를 이제 응하지 않는 네. 그런 장면, CCTV 장면을 네네. 공개하는 것을 의결했는데요. 네. 한편으로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 만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CCTV 공개에 대해서. 일단 전직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분이 네.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 수사를 회피하고 네. 그 진짜 법꾸라지, 법 기술자로서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법사위원들도 아마 그 구치소에서 뭐 예.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 예. 그리고 법을 희화화하고 왜곡하진 않았는지 네. 그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제 CCTV 열람 신청을 하신 것 같고 또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국민들이 보신 장면이 너무 혐오스럽거나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공해로 다가가지 예.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들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네. 공익 목적에 맞다면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조국 혁신당 이제 혁신 정책 연구원장이죠. 예. 네, 네. 출소 행보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계속 조금은 그래도 자숙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조국
전 대표의 행보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와 뭐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제가 다른 당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입장은 일단 아닌 상황이지만 네.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조국 전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도 기여하겠다, 성공을 바란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일단 힘을 모아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 일정이 내년도 지방선거인데 네. 결국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분위기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져야만 네. 가능하다, 큰 승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벌써 제가 준비한 질문이 다 끝나버려가지고. 네. 제가 너무 답변을 빨리 드렸나요? 빨리 들으면 재밌게 하셔서 더 듣고 싶은데, 일단 다음번에 다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천준호 하면 화이팅 같이 한번 하시죠. 예, 아주 따뜻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저희 따뜻합니다. 네. 자, 천준호! 화이팅!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 만날 의원 없을 때까지 저희 국회 라이브 계속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태웅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 안에서는 마스가라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이곳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스카! 네, 이재명 대통령 필리 조선소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선박 명명식에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선박 명명식은 뭔가요? 선박을 건조한 뒤에 이름을 지으면서 안전 운항을 기원한 행사인데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이 우리가 왜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를 다 지어놓고 네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운항하기 전에 네, 하는 앞으로 거군요.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운항하라라는 기원을 담은 의미 행사고요. 네. 사실 처음으로 이제 선박이 건조돼서 세상에 선보인다라는 그 첫날 행사에 갔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누구 참석을 좀 했나요? 일단 우리나라 측의 주요한 인사들은 다 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하나 쪽에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네. 김희철 하나오션 대표, 그리고 데이비드 긴 필리조선소 대표고요. 미국 쪽에서는 미국에서는요? 네. 조지 사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펜실베니아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해당 상원의원이 토드영 상원의원, 그리고 이상현 미 해양청장 대리 등이 왔는데요. 사실 제일 관심이 갔던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제일 좋았을 텐데 대통령은 막 바쁜지 못 왔고 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부통령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이게 일단 간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측에 전해진 얘기가 뭐냐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 측에다가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박은 어떤 배인가요? 그러니까 한화에서 지금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네, 그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입니다. 네. 스테이트 오브 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상시에는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는 재난대응 및 구조 임무를 맡고 있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필리조선소 한화그룹이 이제 인수를 한 거잖아요. 인수를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던 건가요? 이게 원래는 1801년에 미국 그 해군 조선소로 설립이 됐었고요. 해군 조선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뭐 주로 이렇게 활용되다가 1997년에 이제 민영 조선소로 전환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하나그룹이 인수를 해서 이제 우리 기업이 된 것이죠. 네. 그동안에 그러면 미국에서 많은 배를 여기서 지었던 거죠? 건조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네. 이때 군함 건조 많이 하고 알려진 바로는 한 50척 정도 건조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뭐 수리한 군함도 굉장히 많아서 500여 척에 이르는 군함을 수리했다. 이렇게 알려진 아주 어찌 보면 전통이 있는 그런 미국의 조선소라고 할 수 있죠. 네,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거는 아마 처음 사례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 생산 능력이 한 연 1.5척밖에 안 됩니다. 그 지금까지는요? 네네네. 네. 지금 그야말로 이제 쇠락한 조선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35년까지 한화가 20척 내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1년에 짓는 네, 맞습니다. 건조하는 중장기적으로는 선박이요? 네. LNG 운반선 등 대형 첨단 선박까지 제조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거의 이제 망해가는 조선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향후에 한 연 선박 건조 20척 정도를 기울 수 있는 중형 건전소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필리조선소는 지금 한화그룹이 한 거고요. 한화 말고도 국내 조선은 빅3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HD, 현대나 삼성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마스카, Make American Shipping, Great Again 이런 네. 뜻이잖아요. 결국 이제 필리조선소가 가지는 상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 세계를 호용하는 미국 군함을 만들었던 조선소란 말이죠. 지금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조선업의 어떤 쇠락한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인데 이것을 다시 재건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H 현대하고 삼성중공업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HD 현대는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뭐 서버러스 캐피털이라는 미국 회사와 조인트한 어떤 그 공동 한미 조선 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한국산업은행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여기에서 그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함이 아니라 이제 민간 선박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이제 좀 대형 선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선박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이제 자율 운항이라든가 뭐 AI 등 뭐 첨단 조선 기술을 우리나라 그 조선 기업이 갖고 있는 첨단 조선 기술을 미국에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이식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뭐 파트너십 체결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비거 마린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해서요.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MRO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 전문으로 하는 조선사입니다. 비거 마린그룹이요. 여기와 함께 미 실함대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비거 마린그룹이 보유한 미국 현지조선소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상성 건조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약간 후퇴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K조선의 선진 기술을 전수해준다, 협력해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조선업 부활을 핵심 국정 과제로 좀 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필수적이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두 나라가 이제 중국과 한국인데 중국에 이걸 부탁할 수는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따라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국이 사실은 우리나라였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었고요. 아마 우리도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배를 구매하고 한국이 미국과 함께 미국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그럼요. 굉장히 큰 어쩌면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생각할 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보증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은 없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조선산업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이 와중에 또 하나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K조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했는데 이게 결선행에 진출했다, 숏리스트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2030년 중반에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있습니다. 요거 대체 전력으로 해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이걸 획득한 사업인데요. 캐나다에서. 예, 이게 캐나다에서 발주한 건데 이 잠수함 관련해서만 20조 원입니다. 근데 잠수함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 보수,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요거까지 합치면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 원인데 여기 이제 숏리스트에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HD 현대와 함께 독일 기업이 들어갔거든요. 네. 굉장히 청신호가 예상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좀 오른다고 네, 들리기도 조선 하는 업종 것 같아요. 자체로 보니까 한 4% 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조선 얘기를 하니까 어제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 모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명장이 제작한 거라면서요? 네, 오정철 명장님이 제작한 건데요. 보름간 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울릉도 휴가도 포기하고 본인이 제작해서 선물로 드렸는데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거북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K조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마스가 성공 기원 의미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선물 중에 그 펜이 있었습니다. 펜. 이재명 대통령 방명록에 쓴 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스 펜이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선물이 됐는데 이게 국내 문구업계에 관심이 몰리면서 어제 이 펜 국내 업체 하나가 주가가 완전 상한가였어요. 사실 이게 그 이른바 볼펜이 아니고 만년필이에요. 이 만년필은 사실 뭐 대량으로 제작하는 곳이 아니라 수제 만년필 브랜드 제나일이라는 곳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안에 펜심이 모나미라는 회사의 펜심이 들어갔대요. 네. 모나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모나미고요. 그러면서 이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5% 뛰고 오늘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장중에는 이 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사가 이 회사께 아니었다라고 했는데도 네. 오른 거예요. 그런 소문까지 있었는데도 해명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네. 시장에서 이제 우스갯소리 이것이 K 국장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기대감이 반영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 문구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 네, 맞습니다. 덕분에 좀 이런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태를 그러니까 그 모나미 주가가 막 오르는 걸 보고 네. 그런데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출판업계에 갑자기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래도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펜촉 안에는 떨어졌거든요. 이 회사께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분명히 뭔가 긍정적인 시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년필 회사도 주문이 폭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은 맞는데 네. 또 어찌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사람들이 이 펜을 사기 위해서 몰리는 전화로 인해서 맞아요. 이 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이거 제작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로봇주 어제 조선주는 근데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로봇주가 또 어제 눈에 띄게 오르면서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로봇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이 호재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세가 되니까 사실 자동차 업종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나 기아는 주가가 약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로봇주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AI. 24일 통과된 네.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아마 신규 채용 줄이고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릴 오히려. 거다라는 네. 얘기 때문에요.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미국에서 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로봇 공장 얘기가 로봇 하나 공장을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공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파운드리를 텍사스에서 짓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AI의 기술을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동화 기계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그 제조 과정이 변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결국 노조와의 어떤 협상 과정에 껄끄러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자동화하고 전문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해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미국에서 또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로봇을 만드는 회사 자체를 그냥 미국에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일석이조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그 보스턴 그렇게 다이내믹스인가? 기다립니다. 그것도 미국의 현대차가 갖고 있는 네네.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로봇 쪽을 좀 힘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 다이너믹스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미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좀 잊어버린 듯하지만 이미 지난 3월에요.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건 관세 뒤였- 그 뒤였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추가 투자를 해라 마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짓는데 50억 달러를 더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얘기도 있었어요. 대한항공도 보잉기를 103대를 산다고 해요. 근데 네네. 여기도 예전에 발표한 규모가 있었는데 조금 더 추가가 된 건가요? 그래서 이게 대한항공이 발표한 게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약 이제 499억 달러, 70조 원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잉기 103대 사고, 그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예비 엔진 19대 정도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시아나와 합병을 하면서 어차피 비행기 필요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추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 지금 다 합해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투자액과 신규 투자가 더해진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1,500억 달러 투자 이제 말이 쉽지. 네. 이걸 신규로 한다 그러면 정말 규모가 크잖아요. 이거는 기존 투자에 신규 투자가 합쳐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구매, 그리고 미국의 로봇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현대차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려 아연 쪽이 또 이제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요 계약을 또 맺기도 했고요. 네, SMR 얘기도 있었고 고려아연 이건 어떤 건가요? 로키드 마틴이랑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이 얘기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에서 그 2028년부터 게르마늄 등의 핵심 광물 공급망 이 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우리 지난번에 뭐 주가 관련돼서 뭐 외부의 어떤 그 벤처 투자 그 캐피털이 들어와서 주가 뭐 방어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고려아연은 기업이 사실 굉장히 재련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재련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 기업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고려아연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그때 당시에 그 주가 방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MBK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잘 되면 아마도 고려아연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인식이 좋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에 대한 인식도 도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서재필 기념관이 있는 거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아주 미국의 이제 중심 도시가 필라델피아였다 보니까 네. 서재필 박사가 활동할 즈음에는 그쪽이 미국의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서재필 박사가 활동하신 것 같고요. 거기 기념관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을 방문해서 이 현직 대통령은 26년 만이라고 합니다. 미국 방문해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 정권에서 이게 약간 그 여러 가지 역사관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걸 불식시키는 의미로도 서재필 기념관 방문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 이번 정권이 우리는 광복군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측면에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얘기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무역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합의를 잘 지켰고 뭐 이게 잘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말을 두고 사실 정말 이 회담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얘기하고 분위기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고 외신도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 말을 하면 한국이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결국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뭐 저희가 시도를 그 하려고 했다는 네, 또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네. 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 합의문도 없었고 그다음에 합의문 작성이 필요 없을 만큼 뭐 굉장히 좋은 회담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평가했지만 그럼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 관련된 얘기들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네, 다음에 합시다라고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 평가를 봤더니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뭐 양국의 동맹 관계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 뭐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 네. 있는 전문가들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아까 대통령끼리.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관세 협상을 지금 주무르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당선되고 나서 첫 회의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했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탐색하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북한 간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사를 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이 피스메이커다. 나는 페이스메이커로 하겠다는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미국의 역할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워진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회담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잘 대응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반응도 재밌습니다.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 책을 읽은 그걸 공부한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 공세를 하면서 승점을 올렸다. 이런 평가들이 눈에 띕니다. 네, 뭐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과 칭찬 공세가 첫 양자회담을 무난히 넘기도록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분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약간 우리 쪽에 약간 불리하거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은 주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얘기 쪽으로 이렇게 슬금 넘겼어요. 그래서 동맹현대화나 방위비 분담 같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북한으로 화제를 전환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업적에 대해서 칭찬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 평가하는 게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발 진전을 이룬다라고 하면 노벨 평화상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칭찬에 굉장히 흡족해한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거를 잘 간파했다는 맞아요. 건가요? 군사 분계선 넘어간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또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가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Talks. He'd like to meet with me. He didn't want to meet with Biden. 네, 이런 정상회담 후에 좀 재밌는 부분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걸까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북한이 대대적인 이 골프 관광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에 대한 이 말에 대한 화답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화답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외화벌이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약간 자조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킹, 하나는 자기들의 군인들을 인터넷 해킹. 네, 네. 군인들을 파견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밖에 뚜렷한 뭔가 경제적인 뭔가가 없어요. 지금 그 와중에서 이게 나오는 네, 거죠? 맞아요. 이게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하고 네. 싶다라는 건데 저는 북한에 골프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평양 골프장, 이 회담 그 일본 쪽에서 일본의 조총련 측에서 밝힌 게 네. 평양 골프장을 우리 골프 관광 산업으로 앞세우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북한의 유일한 18홀 정규 골프 코스라고 합니다. 네.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라고 봤더니요. 북한 고위층 및 당 간부와 외국인 관광객, 제일조선인 및 조총련 관계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지금 내부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외화벌이가 시급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도약 발판으로 좀 삼고 싶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좀 얘기하기가 편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이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한 예, 거죠. 예. 사실 경제 측면에서 북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제일 조총련 쪽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요거 지렛대 삼아서 트럼프의 뭔가? 발을 지렛대 삼아서 네. 관광 산업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정상회담 후에는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한번 내용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Is that your pen? 저기 펜이 직접 그 대통령 네, 거죠? 가지고 있는. Very Yes, good. that's my pen. I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And I have gifts for you. Before we leave, we have to remember. And I have some great gifts for you and your people. 근데 제가 사실 우리 대통령께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There is a present that I would like to receive from you, Mr. President. Go ahead. 제가 이시바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었는데요. 펜 갖고 있는 펜을 선물로 주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리고 그게 사진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첩은 뭔가요? 이 사진첩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재임 시절과 그다음에 이번 그 선거 기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사진첩인데요. 거기에 이제 주목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 기간에 피습을 한번 당하셨잖아요. 그 사진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시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도 저격당하신 적이 있었고 피살되셨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유세 중에 한번 피습당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대화의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를 찾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게 다 애드립이었을까요? 아니면 준비된 멘트였을까요? 저는 좀 궁금해요. 갑자기 펜을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달라고였죠. 얘기한 너무 나이스 펜이다라고 말한 거 이걸 선물로 주고 다시 가져가실 건가요? 저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갖고 싶은 거 선물 주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한 게 사진첩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펜을 달라고 한 것까지는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사진첩 얘기는 한 번은 꺼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해서요. 네. 이게 아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치켜 세우기 하면서 사진첩을 선물 받은 거 그걸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사실 한일 양국 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되게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동맹을 압박하니까 약간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협력하는 모양새였고요. 여기서 일종의 이제 비공식적으로 코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 왔던 그런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은 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무 논의는 향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도대체 회담의 결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두 정상 간의 어떤 신뢰가 만들어 형성이 됐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궁금했던 거는 지난번 관세 협상 이후에 한국의 발표와 미국의 발표가 달랐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농산물 수입 우리 막았다 얘기했고 쌀 수입도 막았다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트위터에다가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번에도 농산물에 대한 얘기 없었다, 또 방위비 관련된 얘기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회담 끝나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그 미군 군사 기지에 있는 땅을 미국이 소유하고 싶다 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이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아마도 구체적인 협상의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실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실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지금은 공개하기 좀 난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국민들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쌓은 신뢰가 국익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삶이 나아지는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시자 소비자학 박사님 이수진 박사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지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펫팸족이라고 하죠.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를 말하는데요. 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두드러지는 부분이 식품업계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펫 시장과 관련된 펫푸드 시장이 요즘 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는요, 이 퍼푸치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푸치노와 퍼피를 합성해서 퍼푸치노 혹은 멍푸치노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강아지 전용 카페와 관련한 그 누적 방문객 수가 이제 오픈 후 200만 명을 넘어설 네. 만큼 사실 인기가 많고, 사실 저도 다녀와 봤는데 강아지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펫푸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매장을 가면은 강아지들이 이제 배변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뭐 장치를 마련해 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1,500만이잖아요. 네네. 이 수요를 잡기 위한 그 시장에서의 공급 수요와 따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또 한 피자 브랜드 같은 네. 경우는요, 이제 강아지 피자인 강아지 거예요. 전용 네, 강아지 피자요? 전용 피자인데 강아지들이 사실 밀가루 소화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쌀로 만든 도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성견이 되면은 강아지들은 사실 그 이제 유당 분해를 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염 치즈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위에 보면은 도우 위에 토핑 같은 경우도 뭐 좋아하는 음식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고구마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렇게 강아지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끔 강아지용 전용 피자를 마련하는 것도 이 식재료에 대한 니즈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걸 수치를 좀 보니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한국 이 펫푸드 시장이요. 네. 2028년 예상으로 이제 이 시장이 2조 5천억 원에 이를 거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 매출이 가장 높기로 알려진 한 백화점의 1년당 평균 매출액이 2조 정도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거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펫푸드 시장 자체가 매년 6%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만큼 이 펫푸드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름 휴가를 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견 전용 해수욕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애견 키우는 분들이 함께 강아지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 좀 끝나긴 했는데요. 보면은 휴가철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한 순간이 바로 휴가철입니다. 왜냐면은 어제 한 공간에 혼자 두기 어려우니 네. 꼭 내가 휴가철에 이 강아지를 같이 좀 데려갔으면 하는 이 수요가 상당히 네. 높아지는 게 네네. 휴가철이고, 실제로 이 유기되는 사건이 많은 시기도 사실 휴가철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수요를 맞춰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해수욕장을 애견 동반으로 마련하는 공간들이 꽤 많은데, 이 반려인의 성지로 불리는 곳은 이 양양에 네. 멍비치라고 있습니다. 이 멍비치 같은 경우도 오픈한 지는 이미 거의 10년이 되었고요. 그 멍비치는 강아지들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끔 전용 공간으로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시켜서 이제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올해 최근에 오픈한 그 포항에 네. 보면은 흥환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흥환 해수욕장에는 강아지 전용 샤워실, 그리고 뭐 물놀이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물품을 대여할 수 있게끔 이 강아지들을 위해서 보면 잘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끔 마련해 두고 있어서 올해 특히 더 인기가 많았고, 고성군에서도 이 해수욕장을 두 곳이나 추가로 오픈을 하면서 이 반려인들이
해수욕 그리고 해수욕장에 가면서 또 휴가철에 유기하지 않고 잘 함께 마련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것도 저는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강아지는 해수욕장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펜션에 그냥 맡겨놓거나 같이 함께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 편히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도 유치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이 유치원에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데 반려동물이 유치원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던데요? 이게 뭐죠? 네, 요즘 시험도 있는데 요즘 약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이긴 한데요. 스카이 개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JTBC에서 방영했던 네, 좀 드라마 화제 드라마 제목을 중에 패러디한 스카이 거네요. 캐슬이었죠.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입학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네네네.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빗대서 오죽하면 이렇게 힘드니라고 표현하면서 스카이 개슬이다 어떤 이렇게. 시험을 보죠? 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네. 크게는 3가지예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사회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인과 떨어져 있을 때 분리불안이 없는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기초적인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앉아, 네, 뭐 기다려 맞습니다. 이런 네, 표현 네, 같은 네. 건가요?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 코에 이제 네. 음식을 두고 네. 기다려라고 하면 먹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훈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캔넬 안으로 이렇게 강아지를 보관할 수 있는 저렇게 캔넬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훈련을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이게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을 통과를 해야 네. 이제 저기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좀 꽤 까다로운 것 와. 같더라고요. 실제로 한 이제 배우분께서는 네. 이 워낙 까다로워서 네. 이 캔넬에 들어가는 자기 강아지가 캔넬에 들어가지 네. 않아서 심지어 이제 과외를 받았다라고 과외를요? 네,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카이 개슬로 통칭되는 이 강아지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반려견 유치원들 중에는 반려견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요. 또 통합버스도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유치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은 이 반려견 유치원 그리고 네. 반려동물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마리당 평균 비용이 한 2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25만 5천 원. 우리 서울시에 월 평균 유아 교육비가 네. 한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 그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사실 자녀 수는 많고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는 반려인 수는 좀 적으니 부모가 적으니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전체 흐름으로 보자면 사실 조금 이 반려 호텔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고 자녀 수는 줄고 이러다 보니 이게 좀 극대화하게 보여지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하나 기르는 게 아이 기르는 만큼 돈이 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느는 만큼 소비도 그렇게 늘고 있고요. 이게 경제 규모로 따져보자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한 600만 정도라고 네. 합니다. 이게 전체 가구의 한 26.7%를 차지하는데요. 좀 비교를 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1인 가구가 한 800만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전체 가구 수의 3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한 600만 정도 된다라는 거는 적지 않은 수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항목에서도 끊임없이 수치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제 KB 경영 연구소가 이 반려동물 가구 월 평균 이 양육비를 한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얼마 전에 보고가 되었고요. 근데 이게 23년도 대비 23%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는 이제 온라인 상의 반려동물 관련 물품 거래 액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역시 2조 7천억 원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22%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국가 간의 비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로모니터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 같은 경우 1인당이 아니죠. 1동물당 네. 1동물당 얼마나 비용을 쓰냐라고 하면 한 100불 정도 쓴대요. 근데 일본이 한 101불 정도인데 네. 한국이 한 360불 정도 되니
사실 한국의 지금 펫 시장은 굉장히 좀 프리미엄화되어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추세적으로 보이는 게 제가 좀 시장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뭐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유치원도 보내면서 이렇게 지갑을 여는 게 반려동물한테는 조금 관대한 편인데 그에 반해서 이게 사람 본인이 정작 쓰는 비용에는 조금 가성비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가족 인식 조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어느 정도로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봤더니 재밌었던 건 대략 한 20% 넘는 소비자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같이 사는 동거인 수치보다 높게 나왔던 거죠. 오. 그러니까 동거인이 뭐 가족은 혈연은 아니고요. 불특정 네. 다수이긴 한데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더라도 강아지가 훨씬 더 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 펫팸 심리를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도 그럴 게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비해서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조금 건강하게 이왕 보내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주인으로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족이 된 만큼 이별할 때도 조금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네. 있다고요. 사실 이게 저거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를 무지개 다리를 건넸거든요. 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제가 10몇 년간 함께했던 이 강아지를 보낸다라는 이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강아지를 보내면서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과 혹은 이별 증후군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인데 네. 저도 그것에 대한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시장이 하나 더 있는 게 네. 이제 펫 상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이유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추모도 잘해주고 이 처리를 원만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족도가 높고 보면은 장례비가 올해 한 46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대비 한 8만 원 정도 계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발레인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변화한 소비 트렌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